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이에요. 결혼하고 나서 겪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경험이 있었네요. 남편하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알던 사이였어요. 이게 집안끼리 알고 지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중학교 1학년 때 입시학원에서 처음 만났다가 고등학교를 같은 곳으로 나온 관계였죠. 대학은 따로 가는 바람에 전혀 소식을 모르고 지냈었지만 군대를 다녀온 직후에 남편이 고등학교 친구들 몇 명끼리 밥 먹자고 부르면서 저도 어쩌다 보니 거기에 끼게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어요. 알기는 오래 알았지만 딱히 절친했던 적은 없었기에 설마하니 연인관계로 발전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네요. 정말 친구일 뿐이라서 저는 남편에게 연애 감정이 없었거든요. 남편도 저에게 그럴 거라고 짐작했었고요. 그런데 남편이 저한테 대학 축하한다면서 졸업 선물로 명품 지갑을 사주길래 그때 뭔가 있다고 느꼈었죠. 친구 대학 졸업 선물을 챙기는 것도 모자라서 명품 브랜드를 사준다고요? 여기서 의심이 안 되면 오히려 이상한 거잖아요. 혹시나 해서 떠봤더니 역시나 저를 좋아하고 있었다며 고백을 해오더군요. 우리가 엄청 가깝게 지낸 적은 없지만 따지고 보면 거의 10년을 알고 지낸 사이잖아. 그래서 그런지 네가 좋으면서도 친구 관계 깨뜨리고 싶지 않아서 고백 못하고 있었어. 괜히 사귀었다가 깨지면 오랜 친구 사이도 없어지게 될까봐 걱정되더라고. 그런데 지금은 왜 나한테 네 감정 드러내는 거야? 이건 누가 봐도 나 좋다고 광고하는 거였잖아. 그건 내가 이전하고는 달리 너를 많이 진지하게 좋아하고 있어서 그래. 가벼운 연애 말고 결혼을 전제로 너랑 만나보고 싶은 생각을 갖게 되었어. 그럼 우리가 안 헤어지고 계속 함께할 것 같아서. 남편이 멋쩍어 하면서도 진심을 담아서 한 고백에 저는 좋기도 했고 묘하게 착잡하기도 했고 마음이 애매했어요. 화목하지 못한 가정 안에서 자라신 분들 분명히 꽤 계시겠죠. 저희 집이 좀 우울했어요. 전 국민에게 불어닥쳤던 IMF라는 비극이 저희 집에 직격탄으로 꽂혔었다는 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시작점이었죠. 아빠가 하셨던 사업이 그때 막 날개를 달고 제대로 빚을 보려고 했던 때였는데 IMF가 터져서 재료 수급이 안 되는 바람에 망해버렸어요. 저희 가족은 살던 아파트 집을 팔고 작은 연립 빌라로 이사를 갔죠. 아빠는 상심을 이기지 못하시고 술독에 빠져 지내셨어요. 차라리 술만 드시는 거면 모르겠는데 행패까지 부리시고 잠적을 하시라면 끝까지 하시던지 가출하셨다가 몇 달 뒤에 나타나서 돈 찾으면 난동 부리시고 그렇다 보니까 아빠의 존재란 지긋지긋하고 징그러운 공포 같은 거였어요. 당연히 실질적으로 집안의 가장은 엄마이셨고요. 엄마는 아빠 때문에 술이라면 질색을 하는 분이었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 딱 한 번 밤에 자다가 깨서 엄마가 김치를 안주 삼아 소주를 드시는 모습을 본 적 있어요. 좁은 집, 금세 저의 기척을 느끼신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우리 딸들은 커서 결혼에 집착하지 말어. 여자들이라고 해서 꼭 결혼해가지고 행복을 찾을 필요는 없어. 진짜 이놈 아니면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드는 괜찮은 놈이 있거든 결혼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혼자 사는 게 나아. 엄마의 그 음성이 얼마나 씁쓸했던지 세월이 지나도록 제 가슴에 박혀 있었어요. 결혼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인 감정이 있었기에 저는 남편의 고백이 부담스럽게 들렸던 것 같아요. 생각은 자매들이 다 비슷하게 하고 있었던 것인지 언니들도 연애는 하면서 결혼 얘기는 안 꺼냈었죠. 결혼 말고 연애를 하는 거라면 저는 솔직히 남편이 마음에 들었기에 괜찮았어요. 그래서 오랜 친구였던 사이를 깨고 연인이 되었죠. 사귀면서 서로 집안 이야기는 거의 안 나눴어요. 진지한 대화는 주제로 안 끌어오는 편이었고요. 그러기에 교제 기간이 쌓여가도 저는 결혼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진 않았었네요. 하지만 운명의 장난과도 같은 엄청난 사고가 터지고 말았어요. 환절기도 아닌데 몸살 기운이 있는 것 같아서 이상하다 싶었을 때 문득 생리를 건너뛰었다는 게 떠오르더라고요. 제발 아니기를 바랐건만 저는 임신한 상태였어요. 극초기였기 때문에 저는 뱃속의 생명에게는 미안하게도
낳는 쪽으로 결심을 하기가 어려웠네요. 결혼만으로도 부담스러워서 생각을 멀리하던 저였는데 임신이라뇨. 저 혼자 만든 결과물이 아니니까 당연히 상대방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편한테 알렸더니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했었어요. 내가 임신한 게 아니니까 이래라 저래라 함부로 말은 못 얹겠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어떻게 고귀한 생명을 저버린다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간다. 그렇게 책임감이 없어? 지금 책임감을 논할 때야? 상황이며 타이밍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임신이 당황스럽다는 얘기잖아. 그게 바로 책임감이 없다는 뜻이나 다름없어. 나는 너랑 다르게 책임감이 넘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출산 공포증이 있는 게 아닌 이상은 나랑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다 책임질게. 참나. 함부로 말을 못 얹겠다고 한 사람이 자기 의견은 이제 보니까 다 얘기했었네요. 근데 제가 왜 저 웃기지도 않은 말에 넘어갔을까요? 임신 호르몬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때는 모든 게 너무 혼란스러웠으니까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하도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연세에 비해 많이 초췌하고 늙으셨거든요. 엄마의 약한 모습이 떠오르면서 혹시 손주를 안겨드리면 좋아하시지 않을까 하는 짐작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남편 데리고 엄마한테 인사시켰죠. 임신했다는 사실도 밝혔고요. 그러자 엄마가 화들짝 놀라시면서도 이왕 이렇게 된 거 가정 꾸려서 화목하게 살면 좋겠다고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시댁에서도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고요. 참고로 시부모님께서는 이혼을 하신 터라 댁에는 시어머니만 계셨네요. 상견례장이랑 결혼식장에 모두 시아버지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시어머니와 척보기에도 사이가 대면대면 하셨답니다. 남편에게는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누나가 한 명 있는데요. 그런데다가 시누이는 결혼까지 일찍 해서 큰아이가 벌써 초등학생이었어요. 시누이의 남편은 대릴사위였고요. 시댁이 원래 전통 막걸리랑 부침개 같은 걸 파는 식당을 가업으로 운영하거든요. 원래는 시어머니께서 도맡아 하셨는데 시누이 부부한테 전가를 하셨죠. 시댁에서 원래 시누이 부부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저희 부부가 결혼을 한다고 하자마자 분가를 했어요. 이참에 식당하고 더 가까운 동네로 집을 얻어서 나간다고 했어요. 저는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결혼하면 시댁에 들어와 살라고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집에서 5시 살다가 넷 나가고 갑자기 나 혼자 되면 무서워서 어떻게 사니? 그냥 너희들이 들어와서 살려무나. 신혼집 매물 구하기도 힘들 것 같다면서. 말씀은 감사하지만요 어머님. 집은 어떻게든 구해보면 구해질 것 같아요. 그렇게 빼지 말고 그냥 들어와 살겠다고 그래. 이제 배도 점차 불러올 거고 태교도 해야 하고 애도 낳고 키워야 하는데 그거 다 도와줄 사람이 한 집에 살고 있으면 너로선 잘된 거지. 안 그러니? 세상 천지에 아직 친하지도 않은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걸 반기는 며느리도 있을까요? 저는 그런 별종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제안이 몹시 불편했어요. 그래서 거절했는데 남편이 엄청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우리 그냥 거기 들어가서 살자. 나도 취업 때문에 나와서 자취한 거라 엄마랑 살아보는 거 오래간만이라서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엄마는 집에서 혼자 오래 지내면 안 된다고 그랬대. 그래서 더 우리가 같이 들어가서 살아드려야 하는 이유도 있어. 뭐? 혼자 지내면 안 된다고? 대체 누가 어머님께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이름은 까먹었는데 어디 무슨 보살님이라더라. 아무튼 굉장히 용하신 분이라고 그러더라. 이게 뭔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린가 싶었어요. 갑자기 웬 용한 보살이 등장한다는 거죠. 너무 황당했는데 혼전 임신으로 급하게 결혼하는 것이다 보니까 시일 안에 매물 구하기가 어려워서 일단은 시댁에 들어가 사는 것으로 하고 말았어요. 오래돼서 그렇지 평수 넓고 방 4개에다가 베란다에 다용도실에 창고까지 따로 있어서 내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짐 들여놓던 날 웬 아주버니 3분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저랑 남편이 쓸 방을 보면서 머리는 이쪽으로 다리는 저쪽으로 거울은 어디 쪽으로 막 이런 대화를 쑥덕거리셨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분들의 조언에 따라서 저랑 남편이 쓸 침대며 가구를 배치하셨고요. 알고 보니까 시어머니께서는 미신을 신봉하는 분이셨어요. 미신 타령을 입에 달고 사셨고 정말 소름 돋았던 게
집안 구석구석에 부적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결혼식이 목전이라 정신이 없어서 캐묻지도 못하고 결혼해버렸네요. 변명을 하자면 제가 정신이 없을 만했던 게 햇수로 6년이나 연락 두절이셨던 아빠가 돌아오셨기 때문이에요. 상견례가 끝나고 나서 엄마랑 큰언니가 미친 듯이 아빠를 찾아봤었대요. 딸이 그냥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임신을 했다는데 이런 상황에 아빠란 인간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수소문을 해봤었대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힘들게 연락이 닿은 아빠가 오열을 하시면서 제 결혼식에 참석하고 싶다며 먼저 간청을 해오셨다는 거예요. 거절을 할 수가 없으니 저도 그 얘기 듣고 알았다고 그랬죠. 결혼식 이틀 전에 만나서 저녁 식사를 가족들끼리 했는데 얼굴이 너무 많이 상하셨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까 원망할 겨를도 없었어요. 엄마나 언니들도 표정을 보니까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분명했고요. 우리 막내의 결혼식장에 내가 손을 잡고 입장할 수 있어서 다행이구나. 허락해줘서 다들 고마워. 정말 미치게 감동이야. 이대로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어. 눈물을 훔치시는 아빠의 모습에 솔직한 심정으로 왜 저러시지 싶었어요. 그럴 사람이 아니니까요. 어쨌거나 아빠가 멀쩡히 참석해 주셔서 결혼식 잘 마쳤고요. 그러느라 경황이 없어서 미신하우스가 뒷전이었던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상당히 찜찜한 기분으로 지내다가 3주 지났을 때였나? 시댁의 가업인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어요. 평일이었는데도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남편이 그저 그런 중소기업 들어갔어도 미래에 대해 걱정 안 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달까요? 왜 심해부가 대릴사위로 장가 왔는지도 알 법했고요. 그런데 식사 도중에 시어머니께서 또 미신 이야기를 잔뜩 하시는 바람에 저는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시누이는 눈을 반짝이며 그걸 다 경청했고요. 제가 몰래 시누이한테 그런 거 다 믿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무조건 다 믿는다면서 열변을 토하더군요. 식당이 그 정도로 잘 되는 것도 전부 다 시어머니를 통한 미신을 따라서라고 했어요. 미심쩍어 하지 말고 우리 엄마 말 잘 들어. 그래야 건강한 아이도 출산할 수 있는 거다. 나를 봐. 우리 애들이 둘 다 사고 하나 없이 튼튼하게 크잖아. 이게 다 우리 엄마 덕분이지. 아, 그리고 이거 내가 알려줄까 말까 하다가 특별히 알려주는 건데 귀 좀 이리 대봐.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시조카들 중에 작은 애가 작년에 자전거 사고로 다쳐서 입원했던 걸로 들었었거든요. 연애하던 때에 남편 통해서 들었었고요. 그래서 고개를 갸웃하면서 신의한테 귀를 가져갔죠. 그랬더니 정말로 황당한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었어요. 사실은 내가 아들을 못 낳는 몸이었어. 딸만 낳을 팔자였다고 했거든. 네? 하지만 둘째는 아들 낳으셨잖아요. 그래, 그게 비밀이 있었어. 사실 우리 둘째에도 임신 직후에는 딸이었지. 내가 6주 차에 임신 사실을 알았는데 우리 엄마한테 말했더니 얼른 딸의 혼이 자리 잡기 전에 아들로 바꿔야겠다고 하는 거야. 아직은 늦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이런 쪽으로 잘 아시는 분께 도움받아서 극비의 부적을 구할 수 있었어. 그래서 내가 아들을 낳은 거지. 우리 둘째 생긴 게 뭔가 곱상하지 않아? 그게 다 원래는 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해괴한 말을 들어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시누이가 제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줬었죠. 연달아 딸을 임신하더라도 자기처럼 극비의 부적을 사용하면 되니까 상심하지 말라고요. 그 말을 한 건 제가 임신하고 있던 아이가 딸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집안인지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은 이해가 힘들더라고요. 그로부터 며칠 후였죠. 자다가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새벽에 눈을 떴는데 침대 아래를 쳐다봤다가 그대로 비명을 내질렀죠.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질렀더니 침대 아래에 앉아 계셨던 시어머니께서 저를 타박하셨어요. 아니 얘가 뭘 그렇게 놀래니? 그러다가 뱃속에 애라도 떨어지면 어쩌려고 그래? 어머님, 제가 안 놀랄 수가 있어야 말이죠.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어두운데 왜 방바닥에서? 방석은 왜 깔고 앉으신 거예요? 그리고 혹시 앞에 있는 그거는 물 떠다 놓으신 거예요? 목소리 낮춰. 그러다가 우리 아들 깨면 피곤해서 아침에 출근 어떡하려고. 이건 내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니까 캐묻지 말거라. 이것이 다
너희들을 위함이야. 내 깊은 뜻을 네가 감히 어찌알리오? 그러게요. 말을 안 해주면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 자고 있는데 그 밑에서 물 떠놓고 본격적으로 방석까지 가져다가 가부좌 틀고 앉아서 싹싹 빌고 있는 모습에 너무 소름이 돋았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없으니 더 불길했네요. 이 일로 남편하고 좀 싸웠어요. 그간 눌러 참고 왔었건만 시어머니의 만행이 해도 너무한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창고에 이상한 제사상 같은 거 맨날 차려놓은 것도 진짜 마음에 안 들었고요. 걸핏하면 제 배를 가리키면서 내 손녀가 지금 안에서 손을 흔들었단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짜증이 났어요. 내가 말하는 건 들은 척도 안 하니까 네가 좀 어떻게 해보라고 남편을 들들 볶았는데요. 이 남편놈이 자기 엄마 편을 들더군요.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행동하시는 거라면서 시어머니를 비호하기까지 했어요. 저보고 쓸데없이 예민하다고도 했고요. 와, 기가 막히고 억울해서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도대체 왜 임신을 해서 결혼을 해서 시댁에 와서 살고 있나. 제 처지를 곱씹어 보면서 후회하기도 했었죠. 오죽하면 제가 차라리 보편적으로 널리 알려진 시집살이를 당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니까요. 임신한 상태라서 가뜩이나 감정도 오락가락한 와중에 미신하우스에서 산다는 게 말이 되나요? 설마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었던 남편이 이런 집안일 줄은 몰랐네요. 알았다면 연애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제발 빨리 분가하면 안 될까? 나 여기 계속 있다가는 정신이 혼미해질 것 같아서 그래. 아까 계란 후라이 좀 부쳐 먹었는데 그 사이에 어머님이 오셔서는 계란 터진 모양 때문에 내일 운세가 어쩔 거라는 등 나 그 얘기 듣고 입맛 떨어져서 계란 후라이 먹기 싫었어. 우리 제발 이 집에서 나가 살자. 집 나와라 뚝딱하면 집이 나오는 줄 알아. 나갈 데가 있어야 나가서 살지. 너는 진짜 생각이라는 걸 좀 하면서 말을 해라. 그리고 하는 말마다 불만투성이야. 말 못하는 약 있으면 너한테 먹이고 싶다. 그런 와중에 남편이 정뚝 떨어지게 나와주시니까 정말 살맛 안 났죠. 머리 아파오는 그때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빠가 위급하시다는 얘기였어요. 제가 큰언니 연락받고 놀라서 병원에 갔는데 아빠 얼굴 보고 자차 놀라서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정말 임종을 앞두신 분처럼 생기라곤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알고 보니까 아빠는 건강이 안 좋으셔서 진작에 시한부임을 받아들이고 지내고 계셨대요. 시한부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제 결혼 소식을 접하시곤 마치 운명과도 같다 생각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죠. 아빠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얼마 없었어요. 오늘 내일 하시는 상태였죠. 저는 아빠한테 정이 없는 줄 알았는데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엄마랑 언니들도 많이 충격받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죠. 너무 정신을 놓고 있었는지 제가 집으로 오는 길에 휴대폰을 떨어뜨려서 고장이 나버렸어요. 가뜩이나 슬프고 힘 빠지는데 휴대폰까지 고장나니까 머리가 아파서 집에 오자마자 들어 누웠었고요. 당연히 같이 사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전했죠. 남편이 깜짝 놀라서 얼른 저희 엄마한테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는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하늘의 부름은 듣지 못한 척 할 수도 없고 물을 수도 없는 것. 박가사돈께서 이 세상의 여정을 마치고 하늘의 부름을 받아가시는구나. 너무 슬퍼 마라. 하늘에서 고통 없이 사실 테니. 저는 그때 저를 위로해 주시는 시어머니께 감사해서 손을 꼭 붙잡고 엉엉 울었었네요. 한치 앞도 모르고 그렇게 굴었던 거예요. 이튿날 한참 늦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남편이 어디를 외출했던 것인지 그 시각에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주말이면 오전 내내 침대에 붙어있는 저 인간이 왜 오늘은 민기적거리지 않고 일찍 일어나서 외출까지 하고 온 건가 싶어서 희한했는데 그 순간 제 눈에 남편이 정장을 챙겨 입은 모습이 들어왔어요. 이 시간에 어디를 다녀온 거야? 근데 정장 입었네? 그것도 위아래 검은색? 어디 상갓집에라도 갔다 온 줄 알았어. 무심코 말이 나갔는데 남편 대답이 없더라고요. 제 시선을 피하는 게 이상하다는 생각과 동시에 본능적으로 머릿속을 스치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재빨리 휴대폰을 찾았다가 힘이 빠졌죠. 어제 고장이 난 참이었으니까요. 에이 설마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건 아는데 지금 다녀온 곳이 우리 아빠 장례식인 건 아니겠지? 내가 지금 억측하는 거겠지?
왜 대답이 없고 나를 쳐다보지를 않아? 안 되겠어. 내가 그냥 바로 병원에 가봐야겠다. 가서 아빠를 뵈면 되니까. 소용없어. 그게 왜냐면 장인어른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새벽에 진작 연락이 왔었어. 뭐? 아빠가 정말로 돌아가셨다고? 게다가 연락이 왔었다고? 그럼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당연히 바로 나한테 알렸어야지. 나도 그러려고 했는데 새벽 2시였고 너 곤히 자고 있는데 어떻게 그래? 차마 깨울 수가 없더라. 미쳤어. 자고 있는 내 뺨을 쳐서라도 너는 날 깨웠어야 돼. 지금 벌써 점심때인데 너무 늦어버렸잖아. 전화 받자마자 나 안 깨운 건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쳐. 어떻게 너는 이 시간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날 안 깨워? 지금까지 나 늦잠 자는 거 뻔히 보고 있으면서? 너무 분하고 허망하고 남편에게 실망스러워서 화를 냈어요. 전날부터 숨 쉴 때 불편했는데 진짜 숨이 턱턱 막혀오는 느낌이었죠. 남편은 저에게 대꾸도 못하고선 고개를 푹 숙였고요. 저는 다 필요 없으니까 당장 출발하겠다고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빠의 부고가 너무 갑작스러워서 정신이 없었던 데다가 당연히 남편이 저를 데리러 장례식장에서 집으로 들른 줄 알고 판단했었거든요. 그렇게 지끈거리는 머리 부여잡고 나갈 준비를 하려고 들자마자 저를 향해 다가온 시어머니와 마주쳤어요. 내가 우리 아들한테 너 깨우지 말라고 그랬다. 내가 그랬어. 우리 아들은 죄가 없어. 어머니, 갑자기 이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도 새벽에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저희 아빠 소식을요? 저만 빼놓고요. 도대체 왜 그러셨는데요? 제가 저희 아빠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일찍 접하면 큰일이라도 나는 거였나요? 너는 어차피 박가사돈과 그리 살갑지 못한 사이였잖니? 만일 부모 자식이라는 끈이 맺어지지 않았다면 현생에서 원수로 만났을지도 모르는 사이. 아무래도 장례식에 너는 참석하지 않는 편이 좋겠구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께서 농담 혹은 장난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었죠. 그게 진심이면 너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저를 진지한 눈빛으로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으셨죠. 만일 장례식장에 발을 들일 시 뱃속에 든 아이한테 박가사돈의 원혼이 묻을 거다. 박가사돈과 너의 악연이 네 아이를 힘들게 만들 거라고. 너는 네 자식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저주를 받길 원하니? 그런 건 아니겠지? 어머님, 제발 그 허무맹랑한 타령 좀 그만하세요. 저주라고요? 제가 처한 지금 이 상황을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친정아빠 장례식장에 못 가는 게 말이나 되나요? 얘기가 안 통하는구나.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나는 네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수 없어. 내 손주의 미래를 망치게 내가 지켜만 볼 것 같니? 굳이 가야겠다면 강제로 널 막는 수밖에. 시어머니께서 제 뒤편을 보면서 눈짓했어요. 제 뒤에는 남편이 있었죠. 소름이 돋은 제가 도망을 치려고 했는데 남편이 더 빨랐어요. 뒤에서 저를 꽉 잡은 남편이 다시 저를 방 침대 쪽으로 데려갔죠. 힘의 우위에서 밀린 저는 침대에 억지로 앉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너무 우라통이 터져서 두 사람을 쳐다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아났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웃음기 하나 없는 표정으로 너무나도 진지하게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거든요. 마치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를 장례식장으로 보내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엿보이는 듯 했습니다. 당연히 대장은 시어머니셨기에 저는 침착하려고 애를 쓰면서 우선 회유의 말씀을 드렸어요. 하필 지금 휴대폰도 고장났는데 친정 식구들한테 연락도 마음대로 못하는 상황에 저한테 이러고 싶으세요?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제발 저 좀 가게 해주세요. 제가 몸도 너무 안 좋아서 두 사람이랑 씨름하고 싸울 기력도 없다고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장례식장에 못 가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저희 아빠 딸인데 무슨 악연이 있어서 제 뱃속에 아이한테 저주가 걸린단 거냐고요. 아, 네가 나의 깊은 뜻을 어찌 이해할 수 있겠니? 다 지나고 나면 알게 될 것이니 지금은 그저 얌전히 있으면 된단다. 모두가 살자고 하는 길이니까 그런 줄이나 알렴. 나랑 오순도순 대화 나면서 시간을 보내자꾸나. 그래야 얼른 슬픔도 털어내버릴 수 있지. 시어머니께서는 처녀 동료를 안 내비치셨고 화장대 의자를 끌어와서 오히려 제 앞에 앉으셨어요. 골이 깨질 듯이 울리더라고요. 남편은 심각한 표정으로 계속 서 있었고요. 저는 배가 뭉치는 느낌이 난다고 통증까지 있다고 말을 해봤으나 시어머니께서는 그건 저의 착각이라면서
황당한 응수를 하셨죠. 저는 너무 기가 막힌 나머지 차라리 웃음이 나더라고요. 개 같은 미신 타령이 심상치 않을 때 알아봤었어야 했는데 꾸역꾸역 참고 넘겼다가 결국 이런 사태가 났구나 싶어서 제 안일함을 원망했죠.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스트레스가 확 몰려들었던 것인지 저는 결국 기운이 빠져서 침대 위에 풀썩 쓰러지듯 눕고 말았어요. 한숨 자고 일어나라는 미친 시어머니의 소리가 들려온 직후였습니다. 갑자기 띵동하면서 현관 벨소리가 들렸고 그 다음으로는 누가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멀찍이서 들려왔어요. 제가 억지로 정신을 다잡으면서 소리에 집중했죠. 당황한 남편이 누군가와 옥신각신하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따라 나간 시어머니 역시도 휘말려서 소란을 일으키고 있었네요. 그때 방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바로 저희 작은 언니였어요. 진짜로 집에 있었다니. 역시 멀리 사는 친구 집에 놀러가서 연락이 두절됐다는 말은 거짓이었어.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안심이 되더군요. 그리고 남편이 장례식장에서 제 가족들에게 황당한 거짓말도 했음을 알 수 있었죠. 제가 멀리 놀러가서는 연락이 두절됐다고 했대요. 가족들은 그게 말이 되냐면서 안 믿으며 자꾸 추궁을 해댔고 압박감을 느낀 남편이 몰래 장례식장을 빠져나와서 집으로 왔었던 것이죠. 그 행동은 오히려 큰 의심을 불러왔고요. 작은 언니가 울먹이며 저를 부축해 주었고 저는 문 밖에 보이는 풍경에 한숨을 쉬었네요. 외삼촌이 제 남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으며 그걸 말리려는 시어머니의 손길을 사촌 오빠가 강하게 뿌리치면서 욕을 하고 있었어요. 심상치 않은 소음에 놀란 이웃들이 경찰을 부르는 바람에 잠시 후에는 경찰까지 집으로 왔고요. 경찰이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묻자 남편의 얼굴이 시뻘개지는 것이 보였죠. 저는 언니들과 함께 현관으로 향했고요. 저에게 절대로 장례식장에 가지 말라면서 시어머니께선 소리를 지르셨는데 경찰들이 진정하시라고 막 말려댔거든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경찰을 있는 힘껏 밀어버렸나 봐요. 우당탕 넘어지는 소리가 나서 그쪽을 쳐다봤는데 그리곤 외치셨죠. 네 이놈! 내가 어떤 신과 통하는 줄 안다면 내 앞에서 그딴 무리는 못 저질렀을 텐데. 그 골 때리는 모습을 보자 정말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프더군요. 더 이상 할 말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병원으로 향하자마자 정신이 맑아졌던 것 같아요. 장례식장에 들러 아빠부터 배워야 할 것 같다는 강한 충동이 들었어요. 엄마가 놀라신 얼굴로 저를 맞아주셨는데 설명은 언니들한테만 맡긴 채 저는 아빠의 영정사진부터 마주했어요. 제가 좀 늦었어요. 죄송해요. 제 팔자 제가 꼭 멍청한 딸이라서 늦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빠, 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빠 하늘나라 가시는 김에 저한테 답을 알려주고 떠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아빠한테 인사를 드리던 저는 갑자기 심한 복통을 느꼈는데 이상하게도 본능적으로 뱃속의 아이를 제가 만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는 예감이 그때 들었답니다. 몇 시간 후에 시누이가 찾아왔는데 오만상을 쓰면서 저한테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했어요. 너 멍청한 거 보니까 어이가 없다. 우리 엄마는 지금 너 때문에 알아 누우셨어. 네가 우리 엄마의 뜻을 거스르고 반항하는 바람에 일이 꼬였다면서? 너 관상부터 멍청한 걸 내가 알아봤어야 했는데. 저는 시누이의 말을 개무시해 주었어요. 어차피 나중에 박살낼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차분해졌거든요. 시누이는 저한테 쌍욕을 하며 자리를 떴고 저는 아빠를 보내드린 후에 시댁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제 짐은 외삼촌과 큰언니가 챙겨왔고요. 뱃속에 가여운 생명은 결국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채로 떠났어요. 조용히 심장이 멈춰 있었더군요. 가여운 생명에게 애도를 표하며 저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진행했죠. 그 내용 남편의 직장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고인물들이 다니는 작은 곳이라서 소문이 나는 건 순식간이었죠. 남편이 저를 찾아와서 무릎 꿇고 울었는데 저한테 싸대기 맞고 돌아갔네요. 눈물 젖은 뺨이라 그랬었는지 싸대기도 아주 찰지가 먹혀서 좋더라고요. 시댁의 가업인 식당도 공중 분해시켜버렸어요. 제가 몇 번 가봤기에 약점을 알았거든요.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사람을 부려먹나요? 사회초년생 알바생들한테 가서 그 사실 알려주고 무조건 신고해라. 니네가 갑이다. 란 거 말해줬죠.
그리고 전통주 취급하는 곳이라서 오히려 신분증 검사에 느긋했던 점을 이용해서 미성년자를 손님으로 받은 것 같다고 몇 번 신고를 넣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걸렸더군요. 식당 영업정지 당했고 네이버 지역 카페에다가 시댁의 만행을 쫙 쳤고 그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이 있다면서 상호명은 공개 안 했으나 유추 가능하도록 했어요. 그 글은 이틀 뒤에 삭제당했지만 충분히 퍼진 뒤였고 난리가 났어요. 영업 재개했던 그 식당은 몇 달 뒤에 문 닫게 됐습니다. 제가 동창들이랑 오만 지인들한테 소문 다 퍼뜨려서 남편은 쓰레기로 낙인 찍혔고요. 이혼으로 남남되기 전에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눈물로 비셨었어요. 내가 망측한 혼에 씌어서 홀렸었나 보다. 지금은 정신이 돌아왔단다. 너한테 그러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잘못했다. 정말 미안하구나. 그러니까 우리 아들 좀 받아오. 이혼 과정이 너무 가혹한 것 아니니?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망측한 혼에 씌어 계신 것 같은데요. 어디서 굿이라도 받아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걱정돼서 그래요. 365일 망측한 혼에 씌어 계시니 이쯤 되면 악귀의 본체가 아니실는지. 태연하게 제가 조롱해드렸더니 뒤로 넘어가시면서 거의 발작하시는 모양새로 분노하셨어요. 저는 깔끔히 무시해드렸고요. 얼마 후에 전 남편 놈하고는 완전히 남남이 될 수 있었고 이혼하면서 저는 돈도 꽤 받을 수 있었죠. 완전히 폐가 망신해버린 그 집안은 다시 일어나지 못했고 이듬해에 전 남편은 재혼을 했었어요. 겹치는 지인이 있어서 소식이 들려오더군요. 웃긴 건 또 혼전 임신이었죠. 그쯤 되니 저의 임신도 고의는 아니었을까 의심이 되기도 했네요. 애는 낳았는데 금세 이혼했다더군요. 그럼 그렇죠. 참나. 제가 어떻게 그런 놈하고 결혼해서 그런 집안에 들어가 살았었는지 믿기지 않을 정도예요. 저는 쇼핑몰 회사에 새로 들어가서 일을 시작했는데 너무 만족스러워서 보람된 일상을 계속 지내고 있는 중이에요. 매일 웃을 수 있는 일이 있어서 행복하네요. 제 경험담은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분들 모두 항상 웃음 나는 일이 가득하시길 바래요.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